현대소설 8번 당제, 무속신앙의 믿음,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홀한 실종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근데 모르고 넣어버렸어요. 황홀한 실종은 시험 범위 아닙니다. 당제 읽어볼게요. 일제강점기. 여기 주인공 무슨 영감이지? 한물영감. 한물영감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던 인물. 6.25 전쟁은 아들이.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이 수몰의 위기에 빠진 건 뭐야? 뗀검설이야. 산업화 시대까지. 이 근대 시대에서의 20세기에서의 우리 조상님들의 가장 힘겨웠던 삶. 일제강점기에다 밑줄 끄시고 6.25 전쟁에다가 밑줄, 산업화 시대에다가 밑줄, 민족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한물영감 내외와 감내골 사람들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당제와 도깨비 신앙, 미륵보살에 대한 믿음 등 밑줄 한번 꺼볼까요? 민속신앙을 통해 현실의 아픔을 극복에다가 밑줄,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신념을 담고 있네요. 그리고 밑줄 끄자. 도깨비,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도 견뎌내고 사라져가는 전통과 마을의 마지막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으로 가볼까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 마을이 어디라고? 감내골. 감내골에다가 네오박스. 이 사람들은 수몰이라는 시대의 비극 앞에서도 민속신앙과 공동체의식을 통해 삶의 가치를 지켜나가려 한다. 당제랑 도깨비, 미륵보살 등의 초월적 존재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고통을 견디게 하는 심리적 지지대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장치가 뭐라고? 무속신앙인가. 이 작품은 전통의 해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전통 속의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감싸는지에 주목하면서 서정적으로 그려내네요. 줄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내골에 사는 한물영감 내외는 6.25 전쟁 당시 아들이 의용군으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밑줄 그자.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해다가 밑줄.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들을 기다리죠. 과거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경험이 누가? 한물영감이 살아서 돌아왔거든. 그래서 이 부부는 미륵보살이 우리 아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무속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밑줄 그자. 미륵보살이 아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에다가 밑줄. 뗀건설로 마을이 수몰이 되거든요. 한물영감은 마지막 당제의 제주를 자청을 하여서, 제주는 뭐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마을의 안녕과 아들의 생존을 기원하면서 도깨비에게 부탁을 하지. 당나무를 팔려는 외부인과 이거 갈등이야. 당나무를 팔아라 라고 하는 이 외부인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부인이다 보니까 당나무 이런 거 다 미신이야 라면서 팔자 하는 거지. 마을 사람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일부 인물의 탐욕에 맞서서 자리실 영감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지, 자리실 영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전통적 가치관으로 당나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마을이 수몰이 되고 난 후에 한물영감 내외는 저수지 인근에 오두막을 짓고요, 안내판을 세워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내판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이 믿음,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이야. 넘어가 볼게. 한물영감은 주인공, 마지막 당제의 제주를 자청하면서 밑줄 긋자. 도깨비에게 아들의 안보를 부탁에다가 밑줄. 그래서 도깨비랑 티키타카를 하는 장면이 지문에 나오지요. 한물댁은요, 과거 징용에 끌려간 남편이 꿈속 미륵보살의 보호로 살아 돌아온 경험이 있고, 밑줄 긋자. 미륵보살의 보호로 살아 돌아온 경험에다가 밑줄. 한물영감이 그렇게 징집당하고 나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도 돌아올 거라고 밑줄 긋자. 신앙적 믿음에다가 밑줄. 자리실 영감은요,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는 인물에다가 밑줄. 삼식이랑 이자는 당나무를 팔자는 태도를 지니 현실적 인물이다. 현실적 인물에다가 밑줄. 물질 중심 가치관에다가 밑줄. 외부인은 당나무를 사려고 하는 탐욕적 존재들로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인물들이야.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다가 밑줄. 아들을 기다리는 한물영감의 내외,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당제 준비와 도깨비와의 의뢰는 공동체의 전통 유지와 초월적 신앙을, 당나무를 팔려는 외부인과의 갈등은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를 비판을 한다. 수몰 이후에 오두막 생활을 하는 것, 삶의 터전을 잃고도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의 끈기와 정체성의 유지. 구성단계 한번 보고 가시죠. 아들을 기다리는 한물영감 내외의 삶을 제시해주고, 뗀건설로 마을이 수몰될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를 하거든요. 당나무를 두고 외부인과 마을 사람들은 팔아라 팔지 못하겠다라는 갈등의 발생. 마지막 당제를 치르면서 도깨비한테 아들의 소식을 부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지문이야. 마지막 결말 부분에 마을이 수몰된 뒤에도 이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한몰 내외는 오두막에 머무르면서 안내판 표지판을 내가 네 애비다라는 걸로 이렇게 붙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넘어가서 감상 포인트, 출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상 포인트는
민속신앙이 이쪽이자 전통신앙을 바탕으로 현실 극복에다가 밑줄, 삶을 견디게 하는 힘에다가 밑줄, 강나무를 두고 갈등을 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와 물질 중심 가치 간의 대립이다. 이쪽이자 전통적 가치와 물질 중심 사이에서의 대립, 수물과 오두막은 산업화로 인한 고향의 상실, 그에 맞서는 삶의 지속의 의지, 삶과 죽음, 기다림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초월적 신념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인물의 태도다. 초월적 신념으로 승화해나가 밑줄. 서술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구어체랑 사투리를 엄청 생동감 있게 사용을 하거든요. 초현실과 현실의 공존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도깨비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가 밑줄이자 초현실과 현실의 공존에다가 밑줄. 작품 제대로 읽기, 전통신앙을 통한 현실 극복의 태도. 한번 읽으면 작품 이해가 완전 잘 돼서 한물영감 내외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지만 미륵보살과 도깨비 같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고통을 감내한다. 이들의 신앙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현실의 비극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 지지대의 역할을 하더라. 당제를 통한 공동체 회복의 의지,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마지막 당제를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 당제 한번 밑줄 꺼주세요. 각자의 갈등과 상처를 조율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죠. 밑줄 그자 공동체 의식 회복에다가 밑줄. 도깨비와의 상호 대화는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밑줄 그자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상징적에다가 밑줄. 도깨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외부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의 대립, 당나무를 팔라는 외부인의 회유, 일부 마을 사람들의 동조는 전통과 물질 중심 사고의 충돌을 보여준다. 자리실 영감은 당나무를 파는 것은 공동체의 뿌리를 파괴하는 일이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공동체의 뿌리를 파괴하는 일에다가 밑줄. 단호한 거부, 정신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의 의지가 자리실 영감을 통해서 산업화의 그들은요,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한물영감 내외는 저수지 옆에 오두막을 짓고 안내판을 세운다. 이거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신념인 거야. 공동체를 기억하려고 하는 의지 표현이다. 오케이, 넘어가서 본문 내용으로 갑니다. 산업화에서 농촌이 얼마나 소외가 되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래는 색다른 풍속이 생겨서 무섬증이 더했다. 무섬증, 무서운 것이 덜해진다고요. 그냥 밥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도깨비를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가. 도깨비를 불러 몇 가지 부탁에다가 밑줄. 도깨비한테 우리를 안전을 부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도깨비 밑줄 끝자 인간의 부탁을 들어주는 존재에다가 밑줄.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서운 도깨비가 아니라 다리 밑에 도깨비들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깨비가 어이 하고 대답을 하는 거지. 이게 사람 역할로 연극을 하면서 도깨비한테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주와 도깨비 간의 상호 교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는 서로가 쇼하고 자빠졌네 라고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신성하게 뭘 해야 되는 거야? 밑줄 끄자. 공동체의 정신적 기반에다가 밑줄. 제주가 큰 소리로 부르면 다리 저쪽에서 대답을 합니다. 미리 뽑아 거기 보내놓은 녀석들이 도깨비 목소리로 가성을 써서 대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의 제주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이 글에서는 한물 영감을 말한다. 도깨비 역할을 하는 마을 사람들, 가성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목소리, 밑줄기자. 인위적으로 꾸며내는 목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깨비 목소리 척 하는 거야. 그러면 도깨비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은 도깨비처럼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 그동안 잘들 있었는가? 라면 잘 있었네. 뭐 이런 연기를 하겠죠. 동네도 별일 없는가? 뭐 이런 식에서의 밑줄 그자 신화 같은 존재에다가 밑줄. 그런 존재가 일상적인 언어로 공동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 밑줄 그자 공동체 감정 유대 강화에다가 밑줄. 수호신이 우리랑 대화를 나누어. 덕분에 동네에도 별탈 없지. 금년에도 당제 지내고 자네들 밥을 가져왔으니까 차린 것은 없네만은 사투리 사용하죠. 밥은 많이 가져왔으니까 싸우지들 말고 오손도손 나눠 묵소. 밑줄 그자 마을을 도와주는 수호신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도깨비한테 음식을 바칩니다. 결속의 표현에다가 밑줄. 고맙네. 맛있게 먹을라네. 낄낄. 요새 와서는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검은색으로 구분해놨다. 그지? 다리 근데 아니네. 고맙네. 맛있게 먹을라네. 낄낄은 도깨비 왈. 마을 사람의 제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도깨비 자네들도 철이 들었는지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않네 라는 말을 해. 다리 밑에 불도 안 쓰고 사람을 홀려가는 것도 안 하고 그런 일은 영판 잘한 일인데 이 뒤로도 그런 짓을 하지 말아줘. 사람을 홀리는 거는 하지 말아줘. 과거에 도깨비가 한 일은 사람을 홀리거나 다리 밑에 막 도깨비 불을 막 밝히거나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도깨비 좋아 앞으로의 당부 어이 잘 알았네. 그렇지만 이런 소망을 담는 겁니다. 도깨비한테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걸로. 동네 일에 삐딱하게 구는 녀석이 있으면 옛날에 한물 영감 끄고 댕기댔기 산으로 들로 끄고 댕기다가 바위 틈에다가 꼼짝 못하게 끼워 놓을 것이세. 안심하지 말게 낄낄낄. 동네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네의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네 일에 잘 도우라는 거야. 밑줄 기자.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도깨비의 당부에다가 밑줄 우리도 조심할게. 그런 짓은 함부로 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 자네들한테 몇 가지 부탁이 있네. 몇 가지 부탁에다가 밑줄 끄시고 농촌 사람들의 하소연에다가 밑줄 산업화의 시대에서 농촌이 붕괴가 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 이런 말은 자네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금년에 쌀값이 말이 아니야. 쌀값이 말이 아니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제대로 농촌의 현실이 한강의 기적에서 박정희 정권 때 농촌을 완전 붕괴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쌀값을 매기는 작자들 말이요. 그 작자들이 어떤 작자들인지 쪽간 알아갖고 그 작자들을 옛날 한물연감 끄고 댕기댕기 방방곡곡 끄고 댕김시로 농촌의 실정을 으짱가 한번 구경을 좀 시켜달라. 농촌 현실도 모르는 정부가 쌀값을 매기고 있다. 그 작자들 눈탱이를 확 쥐어박아 불랑께 끄고 댕길 적에는 우리 동네도 꼭 한번 끄고 오게. 정부 관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한마디로 정부가 쌀값을 폭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풍자적 표현을 통한 비판의식 반영에다가 밑줄 산업화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 알았네. 그 작자 끄고 댕김시로 반 죽여 놓든지 바위 틈에 끼워 놓든지 할 것인게 도깨비가 소원을 들어준대. 그래 알게. 밑줄 끄자. 조력자 소신의 역할에다가 밑줄 이 작자들이 농촌 사람들하고 무슨 왼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저그들이 밴드는 왜 산업화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막 이제 부응을 했어. 정부가 밀어줬어. 테레비, 냉장고, 전기담화, 농약 이런 것은 저그들 기분 내키는 대로 값을 매김시로 말이야. 산업화를 부응시키기 위해서 어째서 촌놈들의 쌀값은 농사 짓는 사람 따로 값 매기는 사람 따로냐 이 말이요 라는 걸로 밑줄 한번 꺼주자. 농산물이 관리들이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잘못됐다. 무식한 놈 문자 속을 몰라도 맑게 돌아가는 짐작은 있더라고. 우리도 텔레비를 본 게 알만한 한 것은 대충 짐작을 하는디 말이요. 지그들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보면서 밑줄 기자 수출까지 해서 재미를 보고에다가 밑줄 또 다른 나라는 절대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거 나라에서 이제 이거 제조업을 보호를 했다라는 거야. 제조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에다가 밑줄 지그들 것만 풀어서 두벌 시벌로 재미를 보는데 그런데 어째서 쌀값은 농촌을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 쌀값에다가 밑줄 끄시고 축산업까지 쇠고기값에다가 밑줄 끄시고 쪽간 올라서 촌놈들이 재미를 보려고 하면 그것을 수입을 해서 가격을 또 폭락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줄 끄자. 농산물은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없는 현실의 비판에다가 밑줄 시대 상황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땡건설로 이 마을이 수몰이 됩니다. 마을을 지켜준다는 당나무의 욕심을 낸 외부인들이 밑줄 끄자. 당나무의 욕심을 낸 외부인들에다가 밑줄 나무가 멋지니까 이를 사기 위해서 마을에 와서 흥정을 붙이는데 당제 지내 오시던 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댐에 물이 차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듯이 당산의 할머니도 떠나시지 않겠는가. 당산 할머니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당나무도 빈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물속에서 썩을 텐데 그렇게 썩는 것보다는 목물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서 오래 남을 테니 당나무로 보더라도 그게 한결 낫겠지 않나. 썩히는 것보다는 팔자라는 이야기지. 이기적 탐욕적 인물에다가 밑줄 허허 남의 동네 당나무를 그렇게 염려해 주다가는 이 동네 강아지도 내일부터는 금목걸이를 밑줄 끄자. 강아지도 내일부터 금목걸이를 걸고 나섰겠구먼 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선적 태도에 대한 냉소 약간 까는 거지 그지. 돌려서 까는 거야. 그렇게 핀잔만 주실 일이 아닙니다. 호랑이도 죽으면 박제를 해서 잘 보이는 데다가 진열을 해놓지 않던가요. 그런 이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밑줄 끄자. 박제는 목물을 비유에다가 밑줄 당나무 박제에 목물을 빗대어 표현하는 호랑이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설득하는 거야. 호랑이 박제시키듯이 나무도 그렇게 해라. 자네 할머니도 돌아가시면 그렇게 박제시킬 거야 라는 거에서 이제 비꼬는 거지. 다음 말은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영감은 말을 삼키면서 자리실 영감이야. 끙 매드팀만 썼다. 옥물장수도 허허 웃었지. 어서 가게 그런 입 더 놀렸다가는 지벌을 맞아도 크게 벌을 맞을 것이야. 장사하는 사람이 괜히 지벌을 입지 말고 어서 돌아서 숨을 쥐고 해서 당나무를 많이 사와 봤으니 말씀입니다. 5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섭섭하시다면 2만원 더 얹어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밑줄 끄자. 전통적 가치와 몽물장수의 물질적 가치의 대립에다가 밑줄 가치관의 차이로 저 사람이 가라면 갈 일이지 지벌을 못 받아서 어디가 많이 근질근질한 모양이네. 지벌을 때리기로 하면 못 때릴 데가 없어. 자동차 바꾸는 그것이 세고 고문께 거기는 못 때릴 것 같아 라는 것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악담을 퍼붓죠. 마을 사람들의 악담에다가 밑줄 낯짝이 양푼 밑바닥만 키로 유들유들하던 목물장수도 이 악담에는 눈을 흘기다. 밑줄기다. 이 악담에는 눈을 흘겼다에다가 밑줄 목물장수도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악담을 퍼부어 대니까. 근데 며칠 뒤에 또 사람이 왔어. 또 한 사람에다가 동그라미 또 설득하는 거야. 이 작자는 동백나무와 모가나무 같은 나무만 보고 다니는 게 목물장수가 아니고 정원수야. 정원수.
한참 동네를 싸대고 다니더니 이 작자도 당나무에 군침을 삼켰지. 자기는 30만 원을 더 얹어서 100만 원의 길을 채우겠다는 거. 그걸 파서 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런 속으로 목물점에 대팔아서 넘기자. 밑줄 그자. 목물점에 대팔아 넘기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더 많은 돈을 제시에다가 밑줄 허허. 말 죽은 원통보다 채장수 몰려드는 것이 더 속상하다. 동네가 망조가 들게 채장수 갓바치 별하별 종자들이 다 깨어는구만. 밑줄 그자. 채장수의 갓바치까지 별하별 종자들이 다 깨어드는구만.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이 작자는 더 몰풍스럽게 내쫓았는데 자 잠시만 한번 봐봐. 채장수는 가루를 치는 물건을 파는 사람 그리고 말총 사려고 하는 사람 이런 거에서 속담을 인용을 했지. 속담 활용에다가 밑줄 끄시고 말이 죽어서 원통에 죽겠는데 말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에서 우리 마을이 지금 수몰 당해서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이 수호신과 같은 당제나무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밉다라는 거죠. 망조가 들었다 망할징조. 마을이 수몰될 위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 퉁명스럽고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네. 돈이 1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만디 그러시오. 거기다가 윗땅나무도 끼워 팔면 그것도 7, 80만 원 정도는 드릴 텐데 200만 원의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서 넘기자는 말이구만. 삼식이는 젊은이야. 삼식이라는 젊은이였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금전적 가치에다가 밑줄 경제적 이익에다가 밑줄. 쌤은 당제는 그냥 그슥그슥한 것 같아. 차라리 방울세가 좀 나을 것 같아. 멋이 어쩌고 어째? 물에 안 잠기는 윗당나무까지 팔아먹자고 영감의 분노. 밑줄 그자. 물에 안 잠기는 윗당나무까지에다가 밑줄. 근데 이 장면은 시험에 나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리실 영감이 담뱃대를 내지르고 고함을 깨 질렀어. 이런 일은 이렇게 외골수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보수적이게 생각하지 마라. 이 장도 덩달아서 삼식이 편을 들고 나섭니다. 패거리를 나누어 볼까? 이 장에다가도 동그라미. 당나무를 파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당나무가 물에 잠기면 당산 할머니도 나무에서 떠나고 말 텐데 아래 땅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윗 땅나무에 동네도 있고 당나무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당산 할아버지는 거기서 뭘 하실 것인지 동네도 없는 당집에서 당산 할아버지가 무슨 중이라고 연부를 하실 것인지 강태공이라고 낚시질을 하실 것인지 마을이 수몰이 되면 당산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도 다 사라지시니까 밑줄 그자. 이 장은 물질 중심 가치관에다가 밑줄 돈이라도 챙기자. 허허 아무리 동네가 망조가 들었다고 이것이 시방 뭔 소리냐. 인사불성도 유분수지. 물에 안 잠기는 생 당나무까지 팔아먹자고 하니 이러다가 조상 몇 등에 팔아먹자라는 소리는 안 나온지 모르겠네 라는 것으로 이 몇 등이라고 하면 조상의 묘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 밑줄 그자. 1번에 당나무를 지켜서 마을의 전통을 지키자는 영감의 말에다가 밑줄 신앙과 조상의 의미는 동일시다. 자리실 영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인 거야. 까놓고 말해서 몇 등에서 조상 유골이나 있지만 무덤은 조상 유골이나 있지만 당나무에는 귀신이 붙었다고 우리가 믿는 건데 그런가 보다 라고 믿고 있는 건데 당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보기는 봤소? 삼식이가 말해놓고 민망할 말을 하네요. 그죠? 조상 유골과 당산 할아버지는 밑줄 그자. 조상 유골과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르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무덤에는 할머니 유골이라도 묻혀있지 이 나무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산다는 거는 생 미신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삼식이가 하는 거야. 전통신앙의 실체를 부정해버리는 멘트지. 밑줄 그자. 전통신앙의 실체를 부정에다가 밑줄 삼식이가 센 말을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잘리는데요. 민속신앙을 통한 삶의 고난과 극복 이건 한 번씩만 쭉 읽어봐주세요. 앞에 워낙 잘 이야기를 해서 특징은 시험에 나올 것 같거든요. 제재를 보시고 민속신앙의 삶의 지지대, 공동체의 회복의 매개, 도깨비와의 대화 장면, 당나무를 둘러싼 갈등, 사투리랑 구어체, 간용적 표현도 많이 쓰였습니다. 간용적 표현에다가 밑줄 대화를 통해서 갈등 상황이 생생하고 개인의 고통과 공동체 해체, 수몰이 연결되어서 시대의 아픔을 상징한다. 오케이, 넘어가서 문제들 이제 풀어주시기로 하고 평가 문제집 문제가 조금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같이 풀면서 쌤이랑 가지치기를 하도록 합시다. 방울새 나온 것 같습니다. 방울새에다가 별표. 이 작품은 진짜 좀 괜찮은 작품이야. 울음을 잃어버린 채 침묵에 길들여지는 현대인 옆에다가 남편의 모습이자 방울새의 모습인 거야. 이건 좀 나올 것 같아. 현실에 억눌려서 본질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이야. 본질을 상실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울새. 잃어버린 거에 대한 원미동 사람들의 시리즈거든요. 방울새는 유리벽과 철창 그리고 죽은 가지와 침묵 등으로 상징되는 폐쇄적 공간에다가 동그라미, 억압된 현실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잃어버렸어. 인간이 어떻게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말할 권리를 잃어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녀와 남편, 경주, 그리고 방울새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 상징성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요소입니다. 상징에다 별표 3개.
작가는 우리에게 침묵과 단절의 현대사회 속에서 감정회복과 존재회복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해의 배경으로 갑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가 겪은 정치적 억압과 사회운동의 긴장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그녀는 남편의 투옥된 이후에 감정을 억누른 채에다가 밑줄 현대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작가가 감옥과 동물원, 조류원, 유리상자 다 동일한 공간입니다. 감옥에다가 동그라미, 동물원에다가 동그라미, 조류원에다가 동그라미, 유리상자에다가 동그라미 다 어떤 공간이지? 폐쇄가 되어서 자유의지가 상실이 되는 침묵하는 공간인 거야. 밑줄 끄자. 자유를 박탈당한 현대인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게 방울쇠를 통해서 남편과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거야. 일상의 평범한 장면들 속에서 은유적 장치 시험에 나옵니다. 은유적 장치에다가 밑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의 침묵과 내면의 고통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회복의 가능성에다 물결 표시. 그녀는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된 남편을 얼마 전에 연애를 하고 돌아왔지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소통이 안 돼.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그녀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딸 경주와 친구 윤희 그리고 윤희의 아들 성과 함께 동물원 아들이를 떠나는데 조류원에서 그녀는 노래로만 알고 있던 방울쇠를 실제로 보게 돼. 그 새는 노래하지 않고 밑줄 끄자. 음울한 눈매 침묵 속에다가 밑줄 방울쇠의 모습은 곧 감옥에 갇힌 남편의 현실 연상이 되지. 남편의 현실에다가 밑줄 그녀는 경주의 순수한 말과 노래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해. 회복 가능성.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이번 연애에서는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 꿈 이야기까지도 남편과 소통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회복 가능성.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 그녀. 이거 하면서 거의 다 중요 요소들은 다 나옵니다. 밑줄 끌게요. 침묵과 체념 속에 살아가지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편이 감옥에 있어서 방울쇠와 경주의 말 노래를 계기로 밑줄 끄자. 감정을 회복하려는 인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복 가능성을 그녀가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딸아이를 통해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인물 남편. 작품 속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그녀의 기억과 상상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기억과 상상 속에다가 밑줄 경주가 귀여운 아이. 진실을 건드리는 말을 해. 엄마한테 유레카를 불러일으켜. 밑줄 끄자. 무의식 중에 진실을 건드리는 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그녀에게 정서적 자극에다가 밑줄 메시지를 전달해. 윤희와 성구는 조연인물이야. 주요 사건은 남편이랑 면회를 가는데 감정 해소가 안 돼. 내면의 불안에다가 밑줄, 허전함에다가 밑줄. 그런데 조류원에서 방울쇠를 보게 되는데 노래하지 않는 음울한 눈빛을 하고 있는 새야. 노래하지 않는 새에다가 밑줄. 근데 경주가 쪼로롱 쪼로롱 노래를 부르면서 무감각했던 그녀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밑줄 끄자. 감정 회복의 계기에다가 밑줄. 발단의 남편을 찾아가지만 소통하지 못하고요. 동물원의 조류원을 방문을 해서 노래하지 않는 새를 통해 경주의 말을 통해 남편을 떠올리게 됩니다. 경주의 동요와 말에 자극을 받고 남편과 소통을 다짐을 한다. 넘어가서 상징적인 구조. 시험에 100% 나올 것 같아. 쌤은 현대소설에서 뭐 내실래요? 라고 하면 방울쇠라고 생각이 들어. 감상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해줘. 상징 구조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방울쇠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말하지 못하는 존재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억압된 현실, 현대사회의 감옥과도 같은 모습. 서술의 전략은 서술 전략에다가 별표 3개.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남편의 심리는 서술하지 않아. 경주의 심리도 서술하지 않아. 초점 인물 누구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 누구를 중심으로 그녀의 시각으로 서술해. 밑줄 끄자. 그녀의 감각과 시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심리 묘사 중심에다가 밑줄 초점화에다가 밑줄 그녀를 중심으로 공간의 대비에다 별표 3개. 동물원과 조류원의 폐쇄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기줄 위의 새들에다 가로로 묶어서 플러스 동물원 조류원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말과 침묵의 긴장, 노래하지 않는 방울새와 말하지 못한 그녀의 현실이 맞물려서 침묵과 말하기의 전환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한다. 정서의 흐름, 억압과 무감각, 자극과 회복의 결심. 회복 결심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작품 감상 제대로 읽기. 이 작품은 말을 읽고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가는 그녀의 내면을 면회실과 조류원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면회실에서 남편과의 소통에 실패를 하고요. 시선조차 잿빛의 벽에 머문 채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 장면은 감정의 단절과 존재의 소외를 보여주는데요. 조류원에서 만난 방울새는요. 노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남편과 그녀, 우리 현대인을 상징하지요. 아이의 노래와 순수한 말은 침묵에 길들여진 그녀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요. 그녀는 다시 말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말과 감정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네요.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이거 너무 중요해. 밑줄 끄자.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불안한 내면의 심리야. 밑줄 끄자. 불안한 내면 심리에다가 밑줄 눈 떨림으로 느끼는 거야.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을 해. 일정하게 반복에다가 밑줄.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 색으로 치장된 간이매점들로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순간적인 경련에다가 밑줄. 반복, 물건, 그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그녀는 손으로 이럴 때 어때? 밑줄 글자. 눈두덩이를 지그시 눌러보았다에다가 밑줄 멈추라고.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너무 중요해. 오래전부터에다가 밑줄 간섭해왔던 익숙한 증상이야. 익숙한 증상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이런 불안한 내면 심리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오는 것을 무감각하게 견디고 있다라는 거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약간 체념적이지. 무기력하지. 눈덩이를 압박한 몸짓 그대로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 밑줄 글자. 얼마든지 걸을 수 있게에다가 밑줄. 익숙한 증상, 남편 부재로 인한 불안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현대인들이 어때?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벽과 침묵하는 천장, 양쪽의 흰벽에다가 밑줄, 침묵하는 천장에다가 밑줄,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이를 짓뭉개고 있었다. 짓뭉개고 있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만 떨려라고 꽉 누르는 거지.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하 따위는 없었다.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다. 낭하는 건물 안의 통로 같은 거. 밑줄 긋자. 불안감을 느끼는 그녀와 줄이려는 행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편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 핏기 없는 얼굴에다가 별표. 반팔 수의 제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희리한 팔뚝에다가 별표. 네모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 밑줄 긋자. 둘로 갈라져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심리적 단절감에다가 밑줄. 오랜 수영 생활은 남편을 약하게 만들었네요.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겹 쇠방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어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에다가 밑줄. 남편의 눈을 보지 않아 벽을 쳐다보는 거야. 밑줄 긋자. 구체적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요. 암담한 심리에다가 밑줄. 이게 나올 것 같아.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가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밑줄 긋자.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대고에다가 밑줄. 무의미한 행동이지. 무력한 인간의 허무함과 단절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내와 소통이 안 돼. 남편도 그렇게 몸짓을 다 해보네요. 어두운 마음으로 남편의 면회를 찾아갔는데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장식 없이 숫자판과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로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의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벽시계의 소리, 우리 속에 갇혀있는 짐승 같은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뜩이지 않는 눈빛에다가 물결 표시. 과거에 내 눈빛이 살아있었는데, 사회주의 운동할 때도 남편이 살아있었는데 오랜 수영 생활로 이제 남편은 무기력해진 거야. 밑줄 끌게.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시계 소리. 얘기하고 싶었어. 지난번에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남편은 가족 걱정하지.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에서 동분서답이지. 소통이 안 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세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 네에서 마늘이 왔다라는 대답이 다시 세망을 건너간다는 거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모습에다가 밑줄. 동문서답에다가 밑줄.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나는 나무의자와 되풀이하는 헛손질의 쓴맛. 헛손질의 쓴맛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통 안 돼.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에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는 당부와 함께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한 웃음을 한 조각 내어 미는 것이다. 지극히 미미한 웃음에다가 밑줄. 무의미한 대화.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 헛손질이라고 표현을 해주네. 그런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옵니다.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왔다에다가 밑줄. 면의 끝.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서 홀로 저쪽의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교도소로 그냥 보내야 돼.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지. 애초부터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좀 무기력했대요.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서 집이 좀 잘 살았나 보다. 월세만으로도 최소한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니었다. 밑줄 긋자. 남편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신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뭐야? 사회주의야. 사회운동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런 삶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야.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턴가 주장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주장만을 선봉하는 것으로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밑줄 끄자.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편 없이 사는 삶을 택했다는 거야. 자신의 신념을 중시하던 남편에다가 밑줄 모든 집안일은 그녀가 맡았다. 말하자면 그녀는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다.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대. 자, 이제 중력 부분 줄거리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앞부분에 조금 갖고 오는 것은 남편의 무기력한 모습, 그걸 방울쇠랑 연결시키겠죠. 어느 늦은 가을에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딸아이 경주를 데리고 가하천 동물원으로 갑니다. 동물원에다가 네모박스, 이거 별표 하나 치자. 가로 세로 1m 별표. 유리상자의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이라고 하면 배경묘사. 배경묘사를 통해서 얼마나 억압된 공간인지 들어섰을 때의 감각적 이미지는 썩 좋지 않은 냄새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각과 후각으로서 억압된 공간을 묘사하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확연히 구분에다가 밑줄 별표. 남편 생각에다가 별표. 이런 공간에는 누가 어울리는 거야? 남편이 어울리는 거야. 떠올렸다, 생각했다, 밑에다 연상, 유사성이죠. 냄새는 특히 이런 유유키키한 냄새는 남편의 냄새야.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지. 이 세상에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1번에다가 별표 3개.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에다가 물결 표시, 막혀있는 시구창에다가 물결 표시. 이거 치우려고 사회주의 운동에서의 신념 지키려다가 지금 뭐가 된 거야? 갇힌 거야. 악취 쓰레기 시구창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 남편이 할 말들 나쁜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졌는데 그런 거를 지키지를 못했죠. 그녀는 이제 조리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한다. 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런 냄새를 맡지 못한다에다 밑줄 끄시고 제일 예민한 감각이 무슨 감각이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감각이 이게? 근데 제일 적응을 잘하는 감각도 후각이야. 냄새 팍 오는 거에서는. 근데 그거 조금만 참고 있으면 이제 아무 냄새를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람은 무감각한 거에서 적응하는 거야. 적응에다가 밑줄, 억압된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는 거야.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서 킁킁거리는 것도 멈춘다는 거에서 현대인들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시민성이라고 얘기해요.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그게 바로 뭐다? 그녀, 우리 소시민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밑줄 끄자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아. 박제되어 있어. 그런 차가운 발보리만이 일렬 행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새들에다가 밑줄, 죽은 나뭇가지에다가 밑줄, 참새, 콩새, 종달새, 유리벽의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어. 노려보고 있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소 의인하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다가 밑줄, 전깃줄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전혀 닮지가 않았어. 자유로운 새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거 이런 장면들 조심하셔야죠. 고목의 둥치를 잘라서 봐봐. 가상으로 꾸며놨단 말이야. 가짜야. 시멘트로 단단하게 붙어놓은 가지마다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은 나무에다가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락가 후두둑 날아올라서 다른 가지로 옮겨 앉아.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야. 부동의 자세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명력 상실에다가 밑줄.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서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후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애들은 어떤 모습이야? 천진난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치만 새들은 음울한 눈빛이야. 밖에 사람들을 째려보고 있어. 노려보고 있다. 다 써. 조리원의 중간쯤에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지. 방울새에다가 동그라미.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아니었어. 팻말을 통해서 방울새라는 걸 알았어. 왜? 음울한 눈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실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생명력 없는 방울새에다가 밑줄.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올렸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이 밑줄 끄자.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에다가 밑줄.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은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한 거야. 사실 속의 새에다가 밑줄, 생명력 없는 방울새에다가 밑줄. 그리고 깨달았어. 노래가 사라졌다. 방울새는 노래하지 않으니까.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라고 불려지지. 1번에다가 별표 칠까? 이게 방울새의 본질이야. 존재의 본질에다가 밑줄. 방울새는 쪼르릉 쪼르릉 노래를 불러야지 방울새로 불려지는데 얘는 지금 방울새가 아니야.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 새장 속에 갇혀있는 방울새는 잿빛의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한 거야. 한 마리의 날것에다가 밑줄 끄시고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날것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그렇다면 합성어일지 파생어일지 정해주면서 합성어라면 통사일까 비통사일까? 날것 날짐승 뭘까?
통사. 그러면 합성을 하는 이야기네. 그럼 날이 어디에서 왔다는 거야? 날다 플러스 것입니다. 맞습니다. 날 플러스 것이니까 나는 것 했었어야지 동사인데. 근데 날다에서의 날이라는 어간에다가 것이라는 체언을 관형사용 전성어미 없이 바로 수식하고 있는데 비통사자 작성어죠. 날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비통사자 작성어입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날 것 보는 순간 날다를 떠올리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있는 그대로의 날고기라고 했을 때 날은 익지 않음이라는 접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날 것은 아까 길짐승 할 때처럼 긴 짐승이라는 뜻으로 길다라는 의미로 비통사자 갑성어였죠. 그리고 통사자 갑성어였지. 리을이 탈락되고 리을의 가능사의 어미. 그 좀 이상한 것 같아. 길짐승. 그지? 길짐승이 길다라고 했을 때 길짐승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에서 길들여지다라는 거 생각을 해도 길짐승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날 것은 날다에서의 날과 비통사자 갑성어의 관형사인 전성함이 없는 거에서 동의하시지? 오케이. 날 것에 불과했다. 방울새라는 존재의 본질은 방울새의 목소리. 이거 너무 좋다. 존재의 본질은 방울새의 목소리에 있다. 그런데 번뜩이지 않는 눈빛. 그것이 바로 누구를 닮았다? 남편과 무기력에다가 밑줄, 현대인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 경주 노래 부르던 방울새가 쟤야.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줘야지.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주었듯이 간밤에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딸한테 가르쳐준 노래거든.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밑줄기자. 그녀의 성찰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마 방울이 어디에 있었어? 라고 그녀가 성찰을 하게 된 계기를 딸이 마련해 준 겁니다. 딸의 순수한 질문으로. 그래서 방울에다가 별표 3개. 이것 말고는 좀 출제 요소 없지 않아? 이건 진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정서에다가 밑줄, 존재의 본질에다가 밑줄, 자유. 우리 시민들에게서의 자유, 잃어버린 가슴, 이런 것들, 사랑, 이런 거 다 어디로 갔어? 어디에 있었어?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하는 걸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에 이런 거 좀 중요하죠. 푸른 하늘에다가 플러스, 시멘트 천장에다가 마이너스, 두터운 유리벽에다가 마이너스, 죽은 나무가지 위에다가 마이너스. 그런 한은 방울을 따올 수가 없어. 방울이라는 가치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이 처음이니까 노래 속에서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리원 안에는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지. 밑줄 긋자. 아이의 순진한 말에다가 밑줄. 근데 그녀의 내면은 이거 너무 중요해.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에다가 별표 3개. 방울새는 동굴에 살지 않아. 그런데 경주는 동굴에서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 순진무구한 말 속에 밑줄 긋자. 동굴 속의 방울새는 감옥에 갇힌 남편에다가 밑줄 끄시고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서 아이를 쳐다보지.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 동일시험이 되는 거지. 밑줄 긋자. 아빠는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에다가 밑줄 남편이 연상이 되는 거야. 한때 함께 산 적도 있어. 이런 거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좀 낼 것 같지 않아? 함께 산 적도 있지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남편이 경주를 낳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교도소 잡혀간 거야. 임신 중에 교도소에 잡혀갔다 이러면 좀 땡이죠. 그죠? 내용 일치 불일치 원래 쪼잔하잖아요. 그죠?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에다가 밑줄. 지금은 내 곁에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 알았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함께 살았던 거야.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 같아. 방울새 대신에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해주면서 밑줄 끄자. 방울새의 다친 입을 대신에다가 밑줄. 그렇게 방울새를 울리겠지. 그래서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이 제시되는 뒷부분에 남편을 찾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부분은 생략됐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특징 한번 보고 갈게요. 존재 의미의 회복 가능성. 말할 수 없는 존재의 침묵과 상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존재의 본질을 잃었다라는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리소설입니다. 현실 비판적 밑줄. 심리소설에다가 밑줄. 1980년대 왜 억압된 사회적 분위기에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아 반성해라. 면회실 밑줄 조리원에다가 밑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다. 면회실에서 남편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무력감과 침묵을 체험하죠. 조리원에서 노래하지 않는 방울새를 통해서 우리의 억압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야. 전지적 시점에다가 밑줄 하지만 특정 인물의 시각으로 감각 묘사에다가 밑줄 눈꺼풀이라든지 그 키키한 냄새라든지 대조적 상황에다가 밑줄
딸 경주의 순수한 말과 노래를 계기로 그녀의 감정이 회복되고 남편을 찾아갑니다. 인물의 내면 심리의 흐름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복이 결심된다. 상징의 대조적 이미지를 기억해주세요. 방울새는 곧 우리의 모습,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소시민들의 모습. 유리상자와 조리원은 감옥과도 같은 단절된 사회적 분위기. 경주의 말과 노래에서는 감정 회복의 계기, 순수한 감정으로 우리를 띵 하고 울려주지. 눈꺼풀의 격려는 오래된 불안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잿빛 벽이라든지 쇠방이라든지 깍지를 끼고 있는 손, 다 소통의 단절과 감정의 억제다. 나는 진짜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방울새는 시험지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있었던 작품 중에서 날개 100%, 방울새 100%.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면 아닌 거는 가감하게 좀 넘기셔도 될 것 같고요. 평가 문제집은 그래도 장면이 좀 맞거든요. 새를 찾아서 안 들어가고요. 새의 선물 들어가면 새의 선물.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 아하. 이거는 좀 뭐 낼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 차은우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뒷모습을 보고 내가 차은우다 그 사람이었다. 그때 그 서있던 그 실루엣이. 그래서 되게 막 차은우를 좋아했는데 그 실루엣의 사람을 다가봤더니 아니었다. 막 이런 착각에 뭐 별로 낼 거 없는 외면을 밝고 유쾌하지만 내면에는 냉철한 통찰이 담긴 소설 12살 소녀 지니입니다. 시선을 통해서 밑줄기자 지니의 시선에다가 밑줄 어른들의 허위와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나는 사랑과 이별, 환상과 환멸을 겪으면서 진짜 막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운명 같은 사랑이라는 건 없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렇게 밑쪽이자 보여지는 나는 수동, 바라보는 나는 능동, 이렇게 자아가 분열이 되어서 자아를 지키는 법을 터득해 갑니다. 물론 수호제기는 나오는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게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억눌린 성장기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움직임인데 그렇다고 또 안 볼 수는 없죠. 시험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작품은 어른이 된 하자가 회상하는구나. 회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인공 나는요 1인칭입니다. 외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어른들의 삶을 냉정한 시선으로 관찰을 하고 사랑과 이별, 허위와 진실, 자아의 분리를 통해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작품은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의 이중자아의 구조를 통해서 성장기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드러내며 독자에게는 냉소와 통찰이 교차하는 독특한 감성을 유도를 하더라.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상처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 방어 기제로서의 자기 거리두기 등이 주요하게 그려지네요. 줄거리 읽어버릴게요. 이것 좀 포인트로 밑줄 끌까? 6살에 어머니를 잃었어. 그래서 지가 되게 내면적으로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 이모 삼촌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세상을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 나는 외모와 말투로 자신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어른들의 허위와 감정을 아이답지 않게 간파를 합니다. 이모는 군인의 이형렬과 펜팔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고요. 삼촌의 친구 허석을 방문을 허석에다가 동그라미 첫사랑에다가 밑줄. 허석은 이모랑 가까워지게 되고 이형렬은 결국 경자 이모와 연인이 되게 되지. 실험과 갈등 속에서 이모는 상처를 안고 성장을 하게 되고 나 역시 하모니카를 부는 사람이 허석이 아니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난 뒤에 사랑의 본질과 한멸을 경험하게 되죠. 마지막에 나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를 따라서 외가를 떠나게 되고요. 내면의 상처와 함께 이별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성장기의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세요. 인물 정리하면서 거의 출제 포인트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외가에서 성장하는 주인공. 밑줄 끌게 어른들의 허위와 내면을 깨뜨는 통찰력에다가 밑줄. 자아를 분리해서 자신을 방어에다가 밑줄. 환상과 한멸을 겪으면서 내면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모는요, 영어 선생님, 낭만적, 감정 표현이 솔직한 인물. 군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다가 시련을 겪게 되고 허석과의 관계에서도 실패를 한다. 외면은 가볍지만 내면의 상처와 슬픔을 안고 변화해가는 인물입니다. 삼촌은요, 가족의 도덕적 기준, 신중하고 건의적인 인물. 허석은 어때? 내 첫사랑. 이모와 관계를 맺고 떠나죠. 경자 이모는요, 나중에 이형렬과 연인이 되어서 공장 화재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인물. 되게 작품이 두껍거든요.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놓아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모의 펜팔의 시작은 밑줄 끄자. 이형렬과 펜팔에다가 밑줄 연애 감정. 그래서 어른들의 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게 돼. 진이는 허석을 통해서 첫사랑에다가 밑줄 자아가 분리되기 시작해. 자아 분리에다가 밑줄 이형렬과 경자 이모의 관계로 연인이 되지. 그래서 나는 좀 상처를 받게 돼. 허석과 이모와의 관계로 진이는 허석이 이모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혼란을 느끼고 사랑의 소외의 질투, 내면적 충돌이 발생합니다. 하모니카 남자의 정체의 확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했던 허석이 아니었어. 첫 만남의 인물이 실제로는 허름한 남자였다는 거에서 약간 나병 환자 같지? 사랑의 환성에서 한멸로 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재회하게 되면서 밑줄 긋자. 성장이 완성에다가 밑줄 내면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나는 외가를 떠난다. 프롤로그 가볼까? 12살 이후로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어. 왜?
엄마를 잃었거든. 38세에 나가 자신의 삶을 해고하면서 과거의 감정과 상처를 고백하는데 성장을 부정한다. 1장부터 22장까지 12살에 나가 외가에서 겪으면서 지냈던 사건들, 이모가 연애하고 허석과 만나고 사랑과 실현, 자아의 분리, 액자식 구조, 성장의 전 과정을 서술을 합니다. 시선과 감정의 이중성, 에필로그의 방식, 어른이 된 나가 상처 위에 삶을 덮고 살아가는 방식을 고백하고 삶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면의 방어를 지속한다. 합리화로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각. 감상 포인트 갈까요? 자아 분리와 심리를 방어한다. 나는 감정적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자아를 보여지는 나랑 바라보는 나로 분리를 해. 밑줄 기자.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해다가 밑줄 성장기의 방어 기제라고 할까? 사랑에는 환상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한멸로 다가왔어. 진이는 환상에서 한멸로 넘어가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돼. 관찰자의 시선 중요해. 어른들의 삶을 관찰하고 사회적 위선과 감정의 불안정성을 통찰을 하더라. 이는 단순한 성장기를 넘어서는 냉철한 현실의 인식으로 연결이 된다. 액자식 구성. 현재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과거의 이야기가 내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해석을 하죠. 제목, 이거는 하나 체크할까? 새해 선물. 프르베르 시에서 유래한 이 제목, 억압된 현실 속에서 자유와 진실을 향해서 날아가는 내면의 갈망. 별로 안 중요해서 작품 제대로 읽기. 이 작품은 나가 허석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감정이 이별을 맞닥뜨리면서 극적으로 분열되는 순간입니다. 분열에다가 밑줄, 보여지는 나, 바라보는 나. 분리되는 감정을 방어하는 전략이고, 이게 뭐 수능에서는 엄청 나올 거라고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성장을 위한 심리적 전환점에다가 밑줄, 이별 후에도 허석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가 그 이미지가 실제로 허석이 아니라 낯선 아저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밑줄이다. 환상에서 환멸에다가 밑줄, 이러한 사랑의 한멸의 경험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이미지에 투사된 감정의 해체이자 소녀 진이는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지요. 진짜 한번 속사포로 읽어볼게. 허석이, 그러니까 혼자 읽을 거 그냥 쌤이랑 같이 읽는다고 생각해도 엄청 벌벌 읽어버릴게. 허석이 나오는 순간 운명의 여신이 한 번 더 미소를 짓는 것처럼 비유적 표현을 겁나 많이 사용해. 운명의 여신이 미소에다가 밑줄, 느껴지는 걸 보니까 데스티니, 그냥 허석은 나의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거리게 되는 것은 꽤나 보편적인 일인 것 같아. 운명에다가 밑줄, 행운에다가 밑줄, 허석은 나의 운명이야. 허석은 내가 마루에 앉는 것을 보고는 진이 아직 안 잤구나 하면서 옆에 나란히 앉는다. 1인칭 서술자에다가 밑줄,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예쁘다. 12살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더니 키가 커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퉁길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여. 허석의 호감에다가 밑줄, 허석은 별을 보는데 잠시 아무 말이 없어. 마당 구석에 있는 도토리 감나무에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허석이 그쪽으로 얼핏 고개를 돌려보는데 그 몸짓이 어딘지 쓸쓸해 보여. 쓸쓸해다가 밑줄 끄시고 난데없이 애틋한 느낌도 드네. 나의 애틋함에다가도 밑줄 끄시고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 채로 애틋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어. 밤하늘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둘이 있는 설렘에다가 밑줄, 호감을 엄청 사랑을 느끼네. 진이야.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이나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게 아니야. 너무도 무거웠어. 너무도 무거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팔이 무거운 게 아니라 떨려서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집중이 되니까. 무거운 팔 하나가 그렇게 내 어깨에 올려놓고 그가 여전히 밤하늘을 보면서 꿈속처럼 말해. 헤어지게 되었구나. 헤어지는 상황에다가 밑줄,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목소리만 통째로 삼키는데 말이야. 뜻밖의 말에 헤어진다는 말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지. 충격과 혼란의 상황의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지.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는 씹히는 풀처럼 역시 비유적인 표현. 소의 밥통에서 풀이 끄집어진다? 그의 말을 도로 색인지를 해보니까 헤어지게 됐구나에다가 밑줄, 이별의 상황이란 걸 느꼈어. 언제 가시는데요? 내일. 가슴을 짧게 찌르는 말이야.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심리적 충격에다가 밑줄, 이별의 고통에다가 밑줄,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에다가 밑줄. 좀 12살짜리가.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계속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게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밑줄 끄자.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분열.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서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랑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아. 감정을 숨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자아의 분열이 성공이 되었어.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가 허석에게 말해지 하면 가면을 쓰고 내가 보여지는 나로서 가면을 쓰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아쉽지 않은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밑줄 끌게. 태어난 척에다가 밑줄, 보여지는 수동적인 나를 조종해 보는 거야.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가지.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야.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서 허석의 눈을 바라보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허석이 부드러워지는 입술로 너를 잊지 못할 거야. 널 밑줄 끄자. 어린아이 로만에다가 밑줄.
나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안아버리진 않을까 혼자 상상하는 거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에 함께 한편 그때 마치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하들짝 팔을 풀고 괜히 어깨를 턴다든지 은밀한 짓을 느낀 사람의 무한함을 무마해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짓이야. 그렇다고 우리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는 거는 자신이 없고 말이야. 자기 혼자 김칫국을 먹고 있는 낭만적 상상에다가 있지.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 그는 나를 와락 안아버리지 않았어.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거려 주는 거야. 밑줄 그자 귀여워하고 있다에다가 밑줄. 그런 다음에 몸을 일으키고 내일 아침에 보자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좌절에다가 밑줄.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고 있어. 어디 가기 위해서 변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중략 부분.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였지만 허석은 그냥 나를 어린 동생으로 봅니다. 정말 어린아이. 허석이 그렇게 떠나버리고 난 후에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어. 너무 그리워서. 밑줄 그자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교재를 한번 바꿔볼까? 이걸 들고 가는 걸로.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그냥 비유적 표현 많이 쓰인 거는 좀 중요하기는 해. 비유적 표현 많이 쓰인 거는 가야 된다고? 그래. 뒤에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어. 쌤 빨리 읽을게. 빨리 끝낼게. 좀만 힘내줘. 영상을 그냥 봐도 돼요. 영상으로 봐도 돼. 바로 올릴게. 오케이. 굿. 끝부분. 50분부터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실루엣을 쫓아가자. 진짜 빨리 끝내줄게. 실루엣을 쫓아갔는데 제방길에다가 레고박스 치시고 허석을 처음 만났던 장소야. 제방길. 그래서 지난 여름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그 이후에 습관이 되어서 제방길 쪽으로는 거의 걸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기를 지나가면 허석 오빠가 너무 떠올라지니까 밑줄 그죠? 허석을 떠올리게끔 하는 장소를 피했던 나에다가 밑줄. 근데 오랜만에 나와봤어. 처음 허석을 만나던 날처럼 노을이 짙게 내려 깔리고 있었거든.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이 되는 고통을 느껴. 고통에다가 밑줄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어이없는 얘기지.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어. 누군가에다가 동그라미 동일한 상황에다가 밑줄.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나는 나를 조롱하는데 화가 나 있어. 내가 허석과의 만남을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건가? 그만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똑같은 상황을 내 눈앞에 연출하면서 일껏 벗어나려고 애쓰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 더 깊이 가긴 하는가? 자기 혼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밑줄 그렇게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냉소적 태도에다가 밑줄. 내 아저씨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아저씨가 좀 이상한 아저씨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겼네. 이리 와봐봐. 자 어서 하는데 약간 문둥이병 아저씨였던 것 같아. 그래서 현실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한 반응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망칩니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배설시키기 위해서 우는 한 실컷 울었대. 그래서 허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남아있었다.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감정의 정화를 통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허위를 꿰뚫는 소녀가 환상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 한멸을 느끼는 과정의 성장이야지. 끝.